원래 이제 전공은 공학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경제를 하기 시작해서 경제 기자가 되고 10년째 하게 됐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경제가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문학이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부분들을 좀 접목시키면 어떨까 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사실 이게 억지로 접목을 시키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부터 이제 5주 동안 설명을 드리겠지만 경제라는 게 사실 우리 삶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이 나고 경제가 난 거지 경제가 나고 사람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우리 일상에서 하는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경제적인 활동이고요. 경제적인 판단입니다. 경제학은 일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게 사실은 경제의 정의입니다. 일상을 연구하는 것이다. 일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경제 최초의 경제학 원론을 쓴 마샬의 경제학 원론을 보면 서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학은 일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경제학자는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심장을 가져야 된다라고 또 마샬이 한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마샬의 얘기고요. 이 현대 경제학에서 우리가 설명하는 경제학이라는 정의를 줍니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를 해서 내가 부자가 되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 있을 때 한정된 자원, 시간일 수도 있고요.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든 간에 내가 이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는 원인이 최종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되겠죠. 일단 그냥 철학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학이 나오기까지는 경제학은 서양 학문이죠. 영국에서 시작된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동양 학문이 아니죠. 동양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서양 철학에 바탕을 두는데 서양 철학은 이 피타고라스 학파로부터 시작했다고 보면 되죠. 피타고라스의 학파의 특징은 뭐냐면 숫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숫자다. 이게 지금 우리 현대과학의 기본이 됐죠. 세상의 모든 건 다 숫자로 만들 수가 있구나. 그러면 살짝 고민해보게 되죠. 인간의 행동도 숫자로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혹시 어떤 방정식이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경제학은 다 거기서 나옵니다. 경제학을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우리 행동을 숫자화한 거다. 방정식화한 거다. 가장 간단한 건 이게 바로 경제학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만약에 저 집에 물건을 사러 가는데 얘가 물건을 왜 사러 갈까? 기분 좋으면 많이 사러 가. 오늘 그냥 지름신이 강림했어.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지만 조금 이성적으로 수학으로 생각할 수 없을까? 했더니 가격이 싸지면 가네. 이게 맞으면 경제학인 거죠. 경제학과 자연과학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노벨상을 받아봤습니다. 자연과학은 만약에 주먹이 원자라고 알려졌는데 계속 연구했더니 주먹이 아니라 손톱이 원자였다는 게 그러니까 가장 작은 입자였다는 게 드러나면 주먹이 가장 작은 입자라는 것은 폐결됩니다. 물론 노벨상을 뺏기진 않죠. 그때 당시 우리가 가장 최고의 알고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만 그 다음부터 이게 가장 작은 입자라는 걸 인정을 안 합니다. 손톱이라는 입자로. 근데 경제학은 이게 맞다라고 상을 줬는데 또 여기에 맞다라고 하면 둘 다 상을 주면서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제학을 제가 설명하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오늘부터 경제학을 설명하겠지만 결코 경제학은 한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론은 경제학 이론은 항상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싸웁니다. 소위 말하는 경제지를 볼 때나 그 다음에 저희 같은 약간 진보 성향의 신문을 볼 때나 똑같은 이론을 보고 끊임없이 싸우죠. 누가 맞을까? 여러분들 판단하겠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에서는 정답이 없습니다. 이 경제학이 소위 말하는 경제학 모든 학문 중에 가장 늦게 나온 학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학문들이 나올 때 제일 먼저 나올 때 철학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딱 고민했겠죠. 이거 처음에 태어났을 때 뭐 인생이란 뭐냐부터 시작해서 가장 작은 물질은 뭐냐, 사람은 뭐냐, 권력은 뭐냐 다 고민했던 첫 번째가 철학이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법학으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법칙, 이런 세상을 어떻게 통제를 할 거냐, 어떻게 세상이 잘 돌아갈 수 있을까, 법학이 들어가고 그리고 과학이 맞죠, 수학이 맞죠. 그럼 맨 마지막으로 하는 게 경제학입니다. 최초의 경제학과가 옥스퍼드 대학에 만들어질 때도 1900년대 넘어갔어요.
경제학과라는 이름이고 경제학교수라는 이름입니다. 경제학교수라는 이름이 붙인 게 100년 정도가 된 겁니다. 그전에는 이코노믹스라는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신학문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있겠죠. 그러니까 제일 굉장히 기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행동을 숫자적으로 방정식으로 분석하는 것. 우리의 일상을 우리 일상이라는 게 그렇게 아닙니다. 우리 판단, 일상의 판단을 숫자나 방정식으로 표현한 것. 근데 누구에게 적용해도 맞을 만한 것. 이게 이제 경제학의 전인데, 그러면 왜 그런 학문을 필요로 하게 됐느냐? 아까 모든 학문은 나온 이유가 있는 거죠. 현대 경제학이 항상 시작을 할 때, 하나 앨런 스미스가 나오게 되죠. 앨런 스미스, 아담 스미스 하면 보이지 않는 적이다. 이거 뭐 경제학을 몰라도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었고 그런 얘기를 했다. 이런 건 알 건데 사실 아담 스미스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잘못 알려져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손하면 되게 냉정한 손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아담 스미스가 생각했던 손은 되게 따뜻한 손이었는데 이상하게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단어가 이 프로그램에 딱 한 번 나온다고 그러죠. 여러 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정말 멋진 애를 한번 빼가지고 이제 주장작도 먹는데 그러면 아담 스미스가 왜 이런 보이지 않는 손을 얘기를 하면서 현대 경제학을 창출하게 됐느냐? 아담 스미스가 죽을 때까지 딱 두 번의 시를 씁니다. 하나가 도덕감정론이고 하나가 국부론입니다. 그리고 아담 스미스 하면 국부론, 국가가 부를 쌓는 방법이죠. 국가가 부자가 되는 방법. 이 책을 먼저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아담 스미스는 가장 자기가 좋아했던 책이 도덕감정론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윤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제대로 산다. 이게 도덕감정론인데 이게 국부론의 앞에 모티라는 것인데 여기 그냥 묘비명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국부론 쓴 자식이 잠들다 했을 텐데 수치를 펼쳤습니다. 도덕감정론과 국부론을 쓴 자 윤리에 잠들다라고 설명을 해놓죠. 그만큼 애정이 많이 갔던 책이죠. 이 경제학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 스미스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죠. 아담 스미스 때는 이코노믹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앞에 폴리 이코노믹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분한테 와서 폴리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경제학은 정치 경제학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간의 부를 생각했던 거죠. 최초는 폴리 이코노믹스인데 폴리가 떨어지고 이 사람들 와서가 비로소 이코노믹스라는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어린 남자는 왜 잘 지구에서 왜 돌아갈까? 나를 길들였다는 나를. 그럼 이 말이 뭐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그게 바로 영어로 그냥 희소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희소하니까. 희소하면 효용이 높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냥 소중하니까 길들여지니까. 뭔가 나에게만 있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싶은 되게 소중한 것. 어떤 이걸 용어로 어떻게 만들까 하다 보니까 되게 멋지게 만든 단어가 희소성이라는 단어를 쓰죠. 저거는 희소 가치가 높다. 희소성이 높다. 이거 바꿔 말하면 쟤는 나한테 정말 소중한 거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다. 이게 바로 희소성이라는 단어인데 이 용어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 남자가 B6125라는 특성에 있다가 그냥 지구로 툭 떨어지죠. 나오는데 어린 남자의 전편에 보면 길들여지라는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누구한테 어린 남자가 야 우리 학교 있다 했더니 나는 너와 함께 올 수가 없어. 나는 길들여지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어린 남자가 없습니다. 야 길들여지다 이게 뭐야? 이렇게 묻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관계가 된다든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됩니다. 문학적으로 얘기했지만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 조금씩 얘기하면 희소 가치가 조금씩 높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나한테 귀중해진다. 이게 지금 경제학자니까 멋있게 좀 표현해야 되겠죠? 희소성,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무한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말도 되게 어려워요. 근데 시험 안 하면 이겁니다. 우리 세계의 시간, 모든 거는 한정적이죠. 하루는 24시간이고 그 다음에 소비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모든 게 한정적입니다. 경제학의 시작은 한정된 자원을 최고로 효율적으로 해서 이거 분배를 잘 쓰는 거다. 경제학에 나올 수 있는 거는 모든 자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이죠. 모든 걸 유한적이다. 그러면 이거를 하루 24시간 중에 몇 시간을 공부를 하고 몇 시간은 밥을 먹고 몇 시간은 사람을 만나고 몇 시간은 놀고 분배를 잘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오늘 공급으로 100만 원 받았다. 얼마는 집세 내고, 얼마는 뭐 차비 쓰고, 얼마는 나한테 이제 투자하고. 이걸 잘하는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투자의 결과가 잘 나오겠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게 굉장히 경쟁률이고, 효율 때문에 수요 공급이 나온다는 거죠. 이 수요 공급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뭐 무작정 공급이 되고 무작정 살 수 있으면 수요 공급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제 한정이 있다. 공산주의 같은 경우는 계획경제다, 통계경제다. 공지 이번에는 10g씩만 열리면 쌀 분배, 1인당 한 가구당 계란 하나씩만 돌려. 이러면 굉장히 필요가 없는 거죠. 가격도 필요가 없고요. 무조건 하나씩 주면 돼요. 근데 이제 자유경제에서 재원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분배할 거냐, 또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굉장히 기본적으로 합니다. 희소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 있는 용어로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게 뭐냐면 무엇을 갖고 싶다. 이겁니다. 이거 정말 내가 갖고 싶어. 내가 너무 갖고 싶기 때문에 효용성이 높은 거죠. 정말 갖고 싶기 때문에 가졌을 때 만족감이 최대로 커지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이분이 말하는 좋은 대학 가고 싶다. 이유. 그냥 정말 가고 싶거든요. 그 들어갔을 때 만족감이 최대로 커집니다. 그걸 경제학으로 얘기하면 인간의 욕망 갖고 싶다. 그러니까 희소성은 우리 욕망이 나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갖고 싶다라는 얘기할 때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희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귀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통상적으로는 희귀한 걸 우리가 많이 갖고 싶어 하죠. 우리가 물건을 많이 갖고 싶은 거는 특히 작은 걸 많이 갖고 싶어 하죠. 이 사방팔방에 놔두면 싫은데 왠지 나만 갖고 있으면 갖고 싶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희소성이 큰다 얘기는 귀하다 됩니다. 희귀성입니다. 근데 전부 다 희귀하다고 우리가 다 갖고 싶으냐?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굉장히 3시간에 얘기할 때 희소성과 희귀성은 우리가 구분을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 탑파 로빈스 크로스입니다. 여기 보면 희귀성의 의미가 나타납니다. 희귀성은 수량이 적은데 항상 희귀하다고 희소한 게 아니다. 대표적으로 보는 게 쇠고기랑 말고기입니다. 소고기랑 말고기는 어떻게 더 희귀합니까? 말고기잖아요. 근데 말고기가 비싸나요? 소고기가 비싸나요? 말고기 비싸나요? 하루에 등급과 말고기 뭐 비쌀까요? 소고기가 비싸죠. 수요 공부를 얘기하면 수요가 많으니까 공급도 많지만 수요가 많다. 수요가 많다는 얘기는 뭐다? 갖고 싶다는 사람입니다. 한국에서는 분명히 말고기가 귀합니다. 그런데 비싸지만 소고기가 더 비쌉니다. 왜?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 말고기보다는 소고기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희소성은 사람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내가 다니는 학교, 우리나라의 많은 학교 중에 그 학교하면 괜히 아련해지는 이유, 내가 그 학교 3년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친구, 그 다음에 우리 여행지에서도 역설을 가는데 그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가본 지역의 역설을 타는 이유는 내가 가봤다는 추억을 투명하게 했죠. 내가 안 가봤으면, 예컨대 내가 뭐 파리 안 가봤으면 그것도 살 필요가 없는데 내가 그걸 가봤기 때문에 간 김에 의미가 들어간 거죠. 내가 가봤던 거. 그러면서 그 역사는 나한테 의미가 있으니까 바꿔 말하면 물건 파는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하고 파는 거죠. 희소성을 왜 공부하냐면 희소성의 의미를 알게 되면 장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도움이 되겠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사게 만드느냐. 희소성을 최대한 높여주자. 어떻게 하면 그 희소성을 높인다. 우리 관광객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사람들을 파주에 많이 오게 하자. 그러면 파주라는 생각이 바뀔 거고. 그러니까 어린 왕자라는 소설에서 여우랑 왕자가 계속 대화하는 것, 왕자가 움직이는 것, 여우가 반응하는 것, 다 희소성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효용 자체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왕자가 갔을 때 여우랑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여우밖에 없으니까. 여우 말고 만약에 곰도 있고 코끼리도 있으면 걔랑 얘기할 수 있겠죠. 당시 얘기가 희귀했었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또 나랑 지내다 보니까 희소성이 들어가는 겁니다. 또 이래야 좀 학문이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네 가지 성질이 따르긴 합니다. 희귀성과 희소성 관계가 달라진다. 먼저 희소성도 높고 희귀성도 높다. 아까 말씀드렸던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 귀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갖고 싶어한다. 그러니까 올림픽 금메달도 소중하도 왜 탄이나 한 번씩 되죠. 이게 만약에 메달 열리는 스포츠체전이면 필요 없을 텐데 탄일이 안 나니까 특히 스포츠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탄일이면 전성기가 가버립니다. 거기에 놓쳐버리면. 그러니까 기를 쓰고 올림픽 때 금메달을 따려고 하는 거죠.
세계 선수권은 매년 있으니까 어려움 없다면 내년까지 딸 수 있지만 올림픽을 한번 놓쳐버리면 자기 전성기에 지나가버리기 때문에 그 목숨을 거는 거죠. 그것도 상대적으로 희귀한 거죠. 올림픽 게임이라는 게. 그 다음에 강남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희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남이라는 한정된 곳이 한정된 아파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희귀하니까 갖고 싶어하는 거죠. 근데 여기가 동시에 희소성도 없습니다. 너무 갖고 싶어하다 보니까 희소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희귀성과 희소성이 높다. 이게 아마 대부분 상품들이 한 70%는 이럴 겁니다. 어린 왕자가 희소성에 대해서 절실히 개발하는 게 바로 이제 장미라는 거죠. B6126성에는 장미에 한 송이가 있는데 지구내라니까 옥선송인가요? 뭐였죠? 나중에 이들의 가지가 내 별의 꽃 한 송이가 있는데 그것이 나를 들여줍니다. 그러니까 나를 들여줘서 희소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결국은 B6126 돌아가고 또그 어린 왕자가 돌아가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돌아가면서 그 많은 그 아시아는 얘기하죠. 너희들 돌아가면 어떻게 얘기하니까 그 많은 별들 중에 내가 있는 별은 끝날 거다. 그러니까 전쟁에 딱 보면 그 수많은 별들 중에서도 내가 의미를 주는 그 별은 나한테 다르다는 거죠. 그거는 나한테 희소한 거다. 너의 장미를 끝으로 소중하게 만든 것은 그것을 위해 내가 소비한 시간이 다르다. 이게 사실 좀 희소성이 아주 큰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친구랑 같이 공부를 했다. 같이 밥을 먹었다. 같이 뭐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의미가 달라지죠. 그냥 TV를 보는데 어떤 사람 TV에 나왔다. 저 사람하고 우리 같이 밥 먹었는데 그러면 느낌이 확 달라지죠. 시간을 안 아끼거든요. 나한테 정말 소중한 시간을 안 아끼거든요. 그래야 이제 희소성이라는 건 그 사람은 가미가 됩니다. 희소성은 금리나 무역의 결국 원리가 되는 거죠. 금리라는 게 돈이 많으면 금리가 떨어지는 거죠. 돈이 많으니까. 금리, 지금 최저금리죠. 1%, 2%. 왜 돈이 많으니까. 요즘 맨날 신문에 나오면 사상 최대 이동성이다. 왜 저금리지? 돈이 많으니까. 한마디로 돈을 필요한 사람도 있는데 돈이 너무 많으니까 금리가 낮은 겁니다. 만약에 돈을 쥐면 금리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 더 이상 양적 완화 안 하고 자산 축소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름이 뭐냐? 금리는 올라간다. 그냥 돈 많이 푼다면 될 건데 양적 완화라고 합니다. 양을 완화한다. 그게 뭐지? 저도 한참 이랬는데 그냥 시중에 돈 많이 푼다. 이게 양적 완화였습니다. 양적 완화를 중단한다.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테이프를 감는다는 뜻인데 풀었던 돈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푼다 그러면 될 건데 양적 완화. 돈을 다시 받아들인다는 건데 테이퍼링. 이 단어 모르면 숨 보면 뭐지? 근데 되게 쉬운 얘기죠. 경제가 오르면 돈을 풀게. 경제가 좋아지면 다시 돈을 묶을게. 왜? 시중에 돈을 풀어야 사람들이 돈을 쓰니까. 경제학자들이 무슨 효과라고 붙이는 것 중에 상당히 문학작품에서 발생된 게 많습니다. 이거리감에 나온 거죠. 보아뱀이 코끼리 먹이죠. 그죠? 그럼 못 알아봤어요. 요 그림이죠. 요래가 만든 게 보아뱀이 코끼리인데 보아뱀이 잘 알다는 걸 가져갔습니다. 예를 들면 된다. 이제 경제학자들이 또 혹은 경영학자들이 장난을 칩니다. 보아뱀이 된다. 뭐냐? 작은 기업이 큰 기업을 상대했을 때. 그러니까 보아뱀이 조금 작은 게 나타나고 긴 놈이 큰 코끼리를 잡아먹었으니까 그런 것처럼 M&A를 하는데 작은 회사가 큰 회사를 먹으면 보아뱀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보다 규모가 큰 기업을 인수합병해서 기업을 시킨다. 그럼 신문에 딱 보면 무슨 기업 보아뱀 전략으로 나옵니다. 딱 나옵니다. 그럼 처음에 의미는 모르는 거죠. 보아뱀 전략이 뭐지? 나 왜 무식해? 아니라는 거죠. 걔도 어린 왕자고 뺏긴 거죠. 그러니까 경제학자 중에서도 가장 큰 설명을 어떻게 잘 시킬까? 그 생각하는데 그러면 가장 설명을 잘 시키려면 많은 사람들이 본 문학작품에서 끌어오면 야 그때 어린 왕자 보아뱀 있잖아. 그 뱀이 따먹는 거. 근데 그런 거야. 진짜네?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을 하면 이게 하나의 용어로 쓰이게 됩니다. 때로 유명한 작품 예를 들어 보면 굉장히 너무 체험되는 게 많은데 겨울나라의 앨리스에 보면 또 거기에 붉은 양 효과라는 게 나옵니다. 붉은 양의 달리기, 붉은 양의 가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겨울나라의 앨리스 보면 앨리스가 막 달리기를 하는데 여왕과 같이 달립니다. 근데 앨리스가 막 달리는데 계속 달리는 똑같은 데를 달려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제가 달려도 똑같네 이러니까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왕이 그러면서 아니 우리나라는 내가 달리면 내가 앞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길은 나라가 있어 그러면서 야 너 두 배로 달려야 앞에 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앨리스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겨울 나라의 앨리스가
서양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거든요. 가장 많이 인용된 작품이라는데 그것 딱 보고 있던 경제학자가 오호 이 붉은 여왕의 효과가 뭐냐? 모든 경쟁은 둘 다 달리고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겨 같은 경우는 더 빨리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한 군데만 멈추면 즉 혁신을 중단하는 순간 우리는 뒤처진다. 대체는 달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붉은 여왕 효과에 따르면 우리는 더 혁신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머지 사주 강연 들어가는데 나머지는 손으로 앞에 경제 설명한다고 약간 좀 뒤말을 붙였는데 구체적이고요. 어떤 게 용어고 어떤 게 독사가 여러 가지 중심으로 설명하니까 아마 다음 주에 좀 되실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